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7월이 됐습니다. 오늘 7월 1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문 여는 날인데 진료 보실 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 궁금증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지난 한 주는 곳곳에 비 소식이 계속되면서 덥고 습한 날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어제는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다 때이른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비 소식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오늘 날씨에 이어서 주말 날씨까지 전해주시죠. 네, 물폭탄을 던졌던 정체성 정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에는 날이 반짝 개겠는데요. 다만 비가 그치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많게는 60mm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은 23도, 강릉은 26.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 33도, 대구 35도로 무덥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가끔 흐린 가운데 푹푹 찌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 곳곳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까지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과 충분한 수분 섭취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가 잠시 그치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낮더위와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충분한 휴식과 여유로운 마음 가지시면서 주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가와 함께 훈훈한 아침을 열어드릴 훈쌤 전세훈입니다. 오늘은 영웅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하체에 정렬을 만들어주고 또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자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자세는 앞쪽 바닥에 손을 짚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두 무릎은 모아서 서로 붙여주고요. 양 발은 내 골반 너비보다 좀 더 넓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몸을 조금만 뒤로 보내서 손으로 정강이 뒤쪽 근육을 잡아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안전하게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블럭을 사용하거나 또는 블럭이 없는 경우엔 베개를 엉덩이 밑에 내려놓고 자세를 취해도 괜찮습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마시는 숨을 이용해서 가슴과 복부를 하늘 쪽으로 높게 들어 올려줍니다. 자, 가까운 바닥을 보고 깊게 숨을 반복할게요. 충분한 호흡이 끝나면 블럭, 베개를 옆에 내려놓고 손 앞쪽 바닥에 놓은 후에 정강이를 좌우로 교차해서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내려놓아 편하게 앉은 자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앞쪽 바닥에 두 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시작할게요. 두 무릎은 가운데로 모아서 서로 붙여주고 양 발은 내 골반보다 좀 더 넓은 바닥에 짚어줍니다. 양손으로 정강이 뒤쪽에 있는 근육을 잡고 아주 살짝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거나 블럭, 베개를 엉덩이 밑에 내려놓습니다. 손은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마시는 숨을 이용해서
흉곽과 아랫배를 높게 끌어올립니다. 앞쪽 바닥을 보고 깊게 숨을 반복할게요. 호흡이 끝나면 블럭 베개를 옆으로 놓고 양손 다시 앞쪽 바닥으로 가져옵니다. 정강이를 좌우로 포개서 몸을 뒤로 보내 편하게 앉는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요가와 함께하는 훈훈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마스테.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올해보다 5% 인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요.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금액은요. 올해 9,160원보다 약 460원가량 오른 금액으로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해보면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인데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이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노동계와 그리고 경영계에서 최초에 냈던 요구안을 보면요. 노사 각각의 입장이 1,890원과 또 9,1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에 동결할 요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후에 세 차례가량 수정안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9,410원에서 9,860원 사이를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결국 9,620원으로 단일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낸 단일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결정됐으니까 사실상 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 셈인데요. 이를 두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 5%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네, 기재부, 한국은행,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 등 이 세 것이 전망한 올해 경제 지표의 전망치의 평균을 제시한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인 경제 성장률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를 더하고요. 하락 요인인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현재 그 5%가 계산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계산 방식은요.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에 대해서 매년 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계산식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식업계나 자영업자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업계, 자영업계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식자재도 상승하고 금리도 인상되고 정말 부담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요. 외식업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약 20%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면 외식업계에서 부담되는 부담분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도요,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살펴보면 내년도 그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중 절반이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해도 한 푼도 벌지 못한 이 절박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보는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노사 양측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법은 총 4가지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근로자의 생계비. 두 번째, 유사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 생산성, 네 번째, 소득 분배율, 이렇게 4가지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각각 어떤 지표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아서 노사는 각각 다른 지표를 핵심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 양측이 절대 합의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노사가 모두 다 신뢰할 수 있는 노동 통계를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가능한 수준의 요구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핵심 근거로 삼을 지표를 조사해서 통계를 낸다면 서로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거나 이를 통한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이 심의였다 보니까 인상률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네. 글쎄요, 역대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네, 이번 정부의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과 역대 세 개의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이명박 정부는 5.2%, 박근혜 정부는 7.4%, 문재인 정부는 7.2%로 사실상 이번 5.0%의 인상률 상승은 적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또 앞선 새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비교해 보면요. 이명박 정부는 취임 당시 첫 해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6.1%였고요.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에서 쟁점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앞서 최저임금이 전체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경영계 주장을 노동계가 최저임금 취지에 반한다라고 반대했고요. 이에 차등 적용안은 부결돼서 도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관련 연구 용역을 권고했는데요. 고용노동부도 권고가 제시되면 관련 연구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관련 소식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워터파크 배수로로 3세 남아 팔 빠져들어가입니다. 지난 25일에는요, 대구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서 3세 남아의 팔이 이제 워터파크 배수구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피해 A군의 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서 빠르게 구조하는 덕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생명에 지장은 없다지만 아이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아이가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 A군이 당시에 놀았던 곳이요. 성인으로 치면 무릎 정도 높이의 그런 수심이었고 어린이 전용 풀이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그 배수로의 덮개 그 뚜껑이 덮여 있어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열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A군이 갑자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건데요. A군 아버지 말에 따르면 배수구로에 낀 아이를 힘껏 들어 올려도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수압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요. 사고 직후에 이 A군의 부모가 이곳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찾았지만 찾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이 안전 인력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한층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친 아이도 그렇겠지만 부모 마음은 또 오죽했겠나 싶은데 글쎄, 근데 부모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 A군의 아버지가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과정에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처럼 물이 이렇게 퐁퐁 나오는 곳에 장난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서 깜짝 놀랐다. 구명조끼가 없었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A군 아버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한 후에 관리 책임자가 A군의 상태나 안부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CCTV와 보상을 어떻게 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군의 아버지는 이러한 관리 책임자의 대응 태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이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해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근데 지금 A군이 화를 입었던 이 해당 장소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았고요. 배수구 뚜껑도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이 들어서 이제 워터파크 관계자들을 경찰에 이제 A군의 아버지가 고소하게 된 건데요. 대구 달성경찰서는 그 워터파크 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안전 규정을 확인한 뒤에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이제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입건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물놀이 시즌이 되는 건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7호선 노년역 영명 9억 원의 낙찰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지하철 역명 변기 판매 사업에 입찰해서요. 7호선 논현역이 대형 안가에 약 9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논현역뿐만 아니라 을지로 입구역, 선릉역 그리고 명동역도 입찰이 됐는데요.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을지로 입구역은 8억 원, 명동역은 6억 5,400만 원, 선릉역은 7억 5,1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논현역 낙찰가가 최고가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역명변기 사업이 뭐길래 대체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역명변기라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개별 역사의 주 역명 옆이나 밑에 부역명을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상 역명 변기 사업은 여러 기관, 회사의 부역명 표기 요청 민원을 해소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2016년 처음 시작된 것으로 현재는 26개 역사의 유상 역명 변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청량리역이 서울시립대 입구역, 그리고 강변역이 동서울터미널역, 동장역이 현충역역, 그리고 교대역이 법원, 검찰청역 이렇게 지하철 역사 역명 옆에 부역명으로 함께 변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부대사업처에 따르면 이러한 역명변기 사업은 기관 기업에게 공신력 있는 홍보 기회를 부여하고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변기된 부역명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게 홍보 효과가 상당히 네, 크다고 네.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경쟁해서 입찰하는 식인 경매죠, 경매.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바람직한지 이게 네. 공공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과열, 이러한 열기 과열로 인해서요,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운영기관이 공공재인 지하철 역명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부산이나 인천에서도 역명변기를 판매하고 있고 서울시도 2013년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에서 역명을 판매해서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 중인데요. 기존에는 기관과 기업, 이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판매했는데 연간 1조 원 안팎에 달하는 재정난이 심해지자 선제적 판매에 나선 겁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열죠. 네, 오늘도 건강 고민을 해결해줄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또 식품생명공학 최은학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아주 특별히요.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치주과 전문의 임세용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임세용입니다. 네. 오늘은 치아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눌 텐데 치아 건강 얘기 나누면 벌써부터 이가 시려. 맞아. 아, 정말 저도 치과 가는 거 무서워하는데 막 그 윙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 들으면 막 소름이 쫙 돋고 아직도 무섭습니다. 치과 선생님 나와 계신데 이제 소름 돋고. 공감은 하실 텐데. 그렇죠. 아니, 치과 안 무서워하시는 분이 어디 맞아요, 있겠어요. 맞아요. 저도 작년에 사랑니 뽑을 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손길에 딱 닿는 순간 사실 어떤 종류의 치료가 실시될지 저희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얼마나 강하게 마취를 할 건지 어떤 강한 시술이 될지 이렇게 잘 모르는 무지성이 되어 있는 이 공포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하다고 네.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약 80%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공포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뭐 전신 마취를 걸 수는 없는데 오. 그래도 전신 마취랑 좀 비슷하게 가수면 상태에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술법까지도 도입이 됐다고 예. 해요. 네. 아무래도 입을 벌린 채로 누워있고 그리고 또 얼굴을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유독 치과 치료를 할 때 더 무섭게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와 관련된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치과를 가기 무서워하는 이유가
60까지나 된다고 합니다. 60까지나? 네, 6까지도 아니고. 60까지나 있대요. 네. 근데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이게 신체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있는데 네. 네, 신체적인 원인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영구치가 나고 나서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어디 깨졌다. 재생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귀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심리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이 전후를 우리가 구강기라고 하는데 이때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입에 갖다 놓잖아요. 그만큼 우리 입은 이 감각이 되게 발달이 돼 있는 곳인데 예민한 곳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다. 이 예민한 곳으로 뭔가 들어온다. 본능적으로 이게 무서운 거죠. 예민한 곳을 누구한테 보인다라는 게. 네. 아 근데 또 치과 가면은 또 이제 선생님들이 이러세요. 아프면 손 드세요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아파서 손을 들면은요. 아프세요? 원래 아픈 거예요. 그냥 하셔. 그럼 손을 왜 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예, 저는 치과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돈이에요. 맞아요. 자, 치과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 해명 한번 들어보죠. 네, 많은 분들이 치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렸을 적에 충치 치료 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충치 치료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마취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치료 도중에 충치가 깊은 경우는 신경까지 근접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차 아프면 손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확인만 하신 거구나. 확인만. 아프구나. 네, 확인만. 근데 정말 다들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은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주제부터 우리가 좀 맞춰보죠. 첫 번째 힌트 주시죠. 네, 첫 번째 힌트 쭉 보니까요. 이 질환은 사실 나이와는 딱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릴 때부터 뭐 나이 들어서도 다 뭐 나이 들면 치과 갈 일 더 많아지는 것도 같고. 네. 그럼 과연 뭘까? 근데 딱 보니까 20대 이상 성인 과반수잖아요. 그럼 20대 때는 역시 뭐예요? 사랑. 사랑니. 딱 사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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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글쎄요. 확실합니다 오늘도. 자, 저거로는 모르겠고 두 네. 번째 힌트 주세요. 땡땡 질환과 관련된 전신 질환인데 전신 질환? 어디 조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얘긴 들었어요. 치아혈관이 전신으로 연결돼 있다. 아무 상관이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치아하고 조산하고는 도대체 연결점을 못했는데. 뭘까요? 자, 많은 치과 질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좀 보여주세요.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치주질환 방치하면 전신질환 부른다입니다. 치주질환 이러면은 이제 풍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 치아 주위를 싸고 있는 치아 주위 조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돼서 풍치라고 흔히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이전보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길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치아가 길어진 건 아니고 잇몸이 녹으면서 잇몸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아가 길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이런 치주 질환의 원인으로서는 치아 주위에 치태, 이런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축적이 되면 염증을 유발을 해서 치조골이 녹게 되고 결국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방금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네. 실제로 치주질환을 앓는 분들이 꽤 많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직 뭐 장혜인 MC는 너무 젊어서 또 역시 이 젊은이라서. 튼튼하실 텐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치주 질환은 성인 4명 중 3명이 앓고 있다고 하고요. 2020년도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니까 1,635만 명이 한 해 동안 진료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따라 보면은 2019년도에서 20년도까지 2년에 걸친 통계에서 제일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게 감기를 물리치고 이 치주염, 치은염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충치 생기면 가는 거잖아요. 네. 충치하고 이 치주질환은 뭔가 좀 다른 건가요? 일단 치주 질환은 잇몸에 생기는 병이고요. 충치는 우리 그 치아. 치아. 치아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충치. 예전 분들이 참 똑똑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이 벌레 충자를 붙였는지. 요즘으로 치면 그 세균이잖아요. 오. 네, 그 세균이 뭐 내뿜는 산에 의해서 계속 이제 치아가 부식이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이게 신경까지 도달이 되면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둘은 발생 위치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습니다. 만약에 방치를 하면 우리의 이 소중한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치주 질환은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근데 잇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세부적으로 이거 어떻게 나뉩니까? 네, 치주 질환의 원인은 치아 주위에 쌓이게 되는 치태 세균막입니다. 이 치태가 제때 제거가 되지 않으면 단단하게 굳는 치석이 형성이 되는데 이 치석이 형성되면 좀 더 치태가 축적되기 쉬운 조건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염증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이 잇몸에만 국한이 되면 네. 저희가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치은염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하부에 치조골까지 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치주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네, 이제 치주 질환도 상태에 따라서 구분이 좀 달라진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환자 사진 보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치주 질환의 초기 단계인 치은염은 원인 제거만 하면 쉽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은염이 제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주위 치조골이 녹게 되는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고 이 치주염이 진행이 되면 잇몸이 붓고 고름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리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실제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30대입니다. 30대 젊은 남자분의 저희가 이렇게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안에 잇몸 속에 치조골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파란색 선은 정상적인 잇몸 뼈의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환자분은 현재 노란색의 상태로 치조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나는 만큼 이제 염증으로 치조골이 소실된 건데 대부분의 어금니들이 흔들려서 정상적인 저작이 힘든 상태셨습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뭐 빼야 되는 거예요? 발치해야 고민이 돼요? 굉장히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도 젊은 나이에 내가 벌써 치아를 뽑아야 되나 이렇게 상당히 상실감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 전문적인 잇몸 치료를 진행을 했고 다행히 이 환자분은 잇몸 치료의 예후가 좋아서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모두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렇게 치아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치조골 손실이 너무 광범위한 경우라면 저희가 안타깝게도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갈 때 되면 좀 고민이 있는 게 어떤 분들은 뭐 그거는 끝까지 움직일 때까지 쓰다가 가서 고쳐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네. 어떤 분은 병을 키우기 전에 빨리 가서 고치는 게 돈 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치주 질환은 네. 빨리 가야 됩니까? 좀 늦게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이게? 뭐 사실 너무 병을 키워서 좋을 거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치주염을 또 방치했던 환자 사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지금 소개해드릴 환자분은 보시면 상당히 보시기에도 많이 심각해 보이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40대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어머. 거의 모든 치아가 다 흔들리고 잇몸이 붓고 고름이 나오고 부치가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지금 상태가 심각하거든요. 네. 이걸 왜 그냥 두셨는지 진작에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병원을 찾으셨었죠. 네. 그런데 총 28개 모든 치아를 다 발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아이고, 그러면 그 상실감에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뵙고 나서 일단은 먼저 잇몸 치료를 시작을 했고 잇몸 치료를 시작해서 다행히 많은 치아들의 흔들림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회복됐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치아만 발치를 하고 총 7개 정도의 임플란트로 환자분의 일상생활을 회복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진짜 달라졌네요. 사진만 봐도. 사진을 오. 보고서는 저게 다 고쳐질까 했는데 치료가 잘 됐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주 질환, 치주염 그러면 그냥 잇몸이 좀 붓는 정도 요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초기 치주염이 왔는지
아니면은 정상인지 심각한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테스트가 있나요? 그래서 이 치주과 학회에서 권장하는 자가진단표를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총 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자,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빨갛게 변하거나 붓는다. 잇몸이 주기적으로 들뜨고 간지럽다. 자, 이 사이가 벌어지고 음식물이 낀다.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길어 보인다. 입냄새가 나쁘다. 칫솔질을 많이 해도 치태가 많이 남는다. 흔들리는 치아가 있다. 또 마지막으로 이가 시린 적이 있다. 자,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저는 2개 있는. 2개 정도. 예. 저는 한 개, 이가 시린 적이 있다. 네. 한번 시렸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네. 와, 나 3개인데. 3개? 3개요? 아, 그래요? 많이 해당되시네요. 이야, 아니, 그 이가 시린 적이 있다. 네. 그다음에 치태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렇게 이 사이가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 학회에서는 1개 이상만 해당돼도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진료를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 번씩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 이게 이가 패인다고 그러지 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위로 올라가. 그렇죠. 네, 패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좀 피곤하고 컨디션 좀 안 좋을 때 아, 그렇지.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며칠 있다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고 아픈 것도 좀 잦아들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좀 괜찮은데 이러다가 통증이 못 견디게 심해지면 그때서야 치과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좀 늦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환자분들 만나 뵙다 보면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주 질환은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자각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가 좀 흔들리네. 그래서 치과를 방문하다 보면 정말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치주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조기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치주 질환은 결국은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치아를 손실할 수 있지만 게다가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항목에서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빠른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찍 가면 자전거 값 정도 드는데요. 늦게 가면 자동차 값이 나요. 딱 맞는 표현이에요. 네, 일찍 가야 돼요. 와닿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치주 질환 방치하면은 전신 질환까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주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치아 건강이 고민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올해로 50곳의 권진영 주부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치주 질환이 점점 심해지자 권진영 주부의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어쩔 때는 잇몸이 자주 붓고 피도 나고 또 어쩔 때는 잇몸이 아프기도 해요. 이게 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좀 힘들고 고민이 돼요. 잦은 통증으로 잠을 자는 것조차 쉽지 않답니다.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자 치아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우리의 권진영 주부. 솔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칫솔질 하는데 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샀어요. 치아에 좋다는 칫솔을 구매하고 삼시세끼뿐 아니라 간식을 먹은 후에도 꼭 양치질을 한답니다. 양치 오래 하시는 거? 한 5분 정도 해요. 5분 정도. 치아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네요. 그런데 30분 후 세면대 앞에 선 권진영 주부. 양치를 하고 나서 한 20-30분 후에 가글을 하게 되면 잇몸 속에 있는 세균들이 좀 사라지거든요. 치아뿐 아니라 잇몸 건강까지 자신만의 방법으로 치아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권진영 주부의 현재 치아 건강은 어떨까요? 아이 보시고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노력이 빛을 발했을까요? 지금 사진을만 봐도
지금 보시면 이쪽 사진 한번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현재 환자분의 잇몸 뼈예요. 네. 그리고 이게 노란 색깔이 네. 원래 예전에 있었던 라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뿌리 끝까지 다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이제 치아를 발치하고 뭐 경우에 따라 임플란트까지 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간단한 거 드실 때 잇몸이 줄어들면 통증을 유발하고 체주염 발생의 원인이 되죠.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다 부어 있습니다. 잇몸이 다 부어 있고요. 예, 건드리면 아프실 겁니다. 건드리면 이 안에서 고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의 70%가 시달리는 잇몸 질환. 환자분 지금 전체적인 상태는 치주 질환 중증도 이상의 치주 질환이 진행이 돼 있으십니다. 그런데 현재 치주 치료가 돼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잇몸이 다 부어 있고 고름도 나오고 치아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십니다.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잇몸 치주 질환 환자분들은 칫솔 질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른 일반 환자들하고는 달라요. 치아 닦는 거 아니고 잇몸을 마사지 하듯이 그리고 어떤 워터라든지 치간 칫솔이나 이 사이사이 고기를 잘 닦아내셔야 됩니다. 양치질만큼은 열심히 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상황. 이때까지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놀랐는데요. 잇몸 상태, 치아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줄 알았으면 기존에 관리를 좀 잘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고요.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의 결과가 양치질만의 문제였을까요? 일상을 관찰한 결과 딱딱한 음식 섭취에 찬물과 따뜻한 우유를 번갈아 가면서 먹기, 양치질 전 물에 적시는 행동 또한 오랜 양치질은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낸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치아를 위협하고 있었던 권진영 주부.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고등어 좀 살게요. 그녀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식재료가 고등어? 치아에 등푸른 생선이 좋다고 해서 사러 왔어요.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치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은 안 하고 뭔가를 찾는 권진영 주부.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건 딱딱한 누룽지와 질긴 북어포, 거기에 레몬과 오징어까지? 아니 설마 드시려고요? 이제 멀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치아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평소 즐겨 먹었지만 치아에 좋지 않다는 말에 정리에 나선 겁니다. 이제 이런 거 못 먹어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제 잇몸이 하고 치아를 위해서는 좀 못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뭐. 치아에 나쁜 재료 대신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 고등어에는 불소 성분이 풍부해 구강 내 충치균의 번식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부드러운 식감을 주는 두부에 세정작용이 탁월한 김치를 넣어 졸여주면 고등어 김치찜 완성이요. 맛있게 잘 되겠네요. 김치는 씹는 동안 섬유질이 치아를 닦아주고 치태를 제거해주는 세정작용을 한다네요. 맛있어요? 어? 맛있다. 치아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꾼 권진영 주부. 그런데 말입니다. 음식을 씹는 모습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데요. 한쪽만 씹다 보면은 한쪽만 너무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양쪽으로 씹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치아는 건강할 때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치아가 튼튼하다고 관리를 안 하거나 치아가 약해졌다고 미리 포기하는 건 더 큰 병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노후를 방해하는 원흉 치주 질환 제대로 알고 행복한 노후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뽀또떡! 아, 진짜 실제로 치주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의 그 일상을 들여다봤잖아요. 보니까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맞아. 관리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앞서서 치주 질환이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치주 질환이 전신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당뇨병, 당뇨합병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요. 최소 14%에서 최대 70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서울대 치과병원에서도 치주 질환 환자의 정상인 대비 전신 질환 발생 확률을 조사를 했는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은 2.2배, 뇌졸중의 위험도는 2.8배, 당뇨병은 6배, 혈관성 치매는 1.7배. 아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조산의 위험성은 7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조기 치료 그러잖아요. 이게 치과 질환 관련해서도 그 일찍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죠? 치주 질환 치료의 아주 기본적인 시작점은 역시 스케일링이죠. 구강 상태가 안 좋고 치석이 자주 끼시는 분들이라면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양호하신 상태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셔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저렴한 비용으로 이 제거를 다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거죠. 치주 질환이 좀 심한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어떤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네. 스케일링은 잇몸 겉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 이 치석과 염증 조직이 잇몸 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치근 활택술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잇몸 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치주 질환이 더 심한 경우는 저희가 잇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염증을 직접 제거하는 치주 판막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없는 경우라면 저희가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고 발치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결손된 부위에 우리가 치아를 발치하고 인공치근을 식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치근을 식립하고 향후에 보철물을 제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치아의 치조골의 상태 그리고 교합 상태 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수술 시기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단순히 잇몸이 좀 시리고 아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치주 질환은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일을 잃게 되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어떻게 관리할까 그거 알아볼게요. 치주 질환 방치하면 전신 질환 부른다. 어떻게 관리할까요? 박민욱 선생님. 치주 질환 Q&A 질문하실 건가 봐요. 네, 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들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미리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좀 받아봤거든요. 자,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0대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이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피도 나고 이가 시리는 증상이 있는데 그래도 스케일링을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OX 판으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피 나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스케일링 하고 나면 나도 이 시리고 피 나던데 그거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죠. 스케일링을 꼭 받아야 됐으면은 초등학교 때 분명히 교육을 해주셨을 건데 우리가 그때 배운 거는 하루에 3번 이빨만 닦는 거 배웠으니까 이 닦는 거로도 되지 않을까. 굳이 아프고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스케일링이 예방을 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피가 난다는 건 뭔가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닐까. 난 나던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날 수는 있다는 말을 하긴 하죠. 좀 세게 하는 병원에선 나. 근데 좀 덜 세게 하는 데서는 안 나던데. 덜 세게 하는 데로 가는데. 치아 아래쪽이 막 시리고 그래. 정답은 뭐예요? 네, 정답은 O입니다. 해야지. 해야 돼? 피가 나는 거는 세게 해서가 아니고 염증이 있으시면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정도의 자극만으로도 피가 날 수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게 스케일링하고 나서 이 사이가 더 공간이 생기고 이가 더 실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염증이 사라지면서 잇몸이 내려가서 치아가 좀 노출돼서 일시적으로 치아가 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 스케일링 이후에는 너무 차갑거나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철공소 가면은 네. 이렇게 연막이 돌리면 이렇게 띵 이런 소리 네,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스케일링 할 때도 보면 뭐 이렇게 맞아, 하면서 이게 갈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아. 치아가 좀 갈려갖고 없어지고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벌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음파로 제거를 하는 건데 치석은 제거되지만 치아까지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나는 평소에 양치질을 정말 잘한다. 그래도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치질은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해서 뭐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네. 아무리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도 이 치석까지 완전히 제거되진 않죠. 이 치태 정도는 제거가 돼도 결국 치석은 또 쌓이게 돼 있으니까요. 잘하셔도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고, 치석이 유독 심하시다면은 6개월에 한 번 또는 3개월에 한 번까지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오히려 좀 치석이 더 잘 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워낙 치아가 깨끗해지니까 좀 더 눈에 잘 띌 뿐이지 더 많이 끼는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40대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잇몸에서 몇 년째 피가 나는 걸 방치했다가 치주 질환이 심해졌습니다. 발치 후에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저는 O. 맞아. 치과에서 하라는 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괜히 잘못된 지식으로 버티면 나중에 더 큰 일이 근데 생겨요. 발치 후에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X예요? 예전에는 이게 발치한 다음에도 그냥 잘 사시던데. 아니, 적응해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치주 질환의 이 치료 단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엔딩이 이 발치하고 임플란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하면 그냥 바로 그거 그냥 딱 한 방에 그렇죠. 엔딩. 이게 아니, 맞지 않을까? 발치하고 틀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문제 임플란트가 전형으로. 아니고 이제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정답은 뭐예요, 임 원장님? 뭐 사실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OX를 딱히 구별짓기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치주 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린다? 무조건 발치는 아닙니다. 잇몸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치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치아를 살릴 수 있고, 따라서 임플란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숙련된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상담 후 결정이구나. 네. 근데 일단 임플란트 자체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첫째는 발치를 해야 되잖아요. 사랑니 뽑기도 힘든데 발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뭔가 나사를 박듯이 뭐 이렇게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선생님. 네. 어떤가요? 네. 실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조사를 했을 때 30% 정도가 임플란트를 꺼렸던 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그 수치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 도중에는 저희가 마취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플란트 수술은 치료 후에도 통증이나 붓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시술의 난이도에 따라서 치료 후에 하루 이틀 정도 통증이나 붓기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아니,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도 흔들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 하시면, 난 잇몸이 약한데 어떻게 임플란트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치주염 때문에 치조골이 녹은 경우는 저희가 치조골 이식이라는 걸 통해서 치조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조골 이식을 잘 회복하면 그 심은 임플란트의 수명은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한 잇몸에다가 바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치조골 이식을 해서 약한 잇몸을 강하게 만들어준 후에 임플란트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네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막 무서워하거나 그렇죠. 우려할 필요는 딱히 없으시다,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이 뭔가 들어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환자분 사례가 또 있나요? 네.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임플란트 실제로 시술한 환자의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임재용 원장님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아유. 사진을 보시면 사실 연세가 좀 많지 않으실까 예상이 되는데 40대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40대요? 40대 여성? 40대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도 당연히 병원을 방문을 하셨죠. 그런데 모든 치아를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치조골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못한다. 그러니까 전체 틀니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네. 야, 저는 좀 40대 무섭죠, 여성이? 40대에. 빼야 되는. 근데 어떻게 치료는 잘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이런 환자분이 전형적인 치조골 이식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40대 여성 환자분한테 틀니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치조골 이식을 통해서 윗턱에 10개, 아래턱에 8개를 시술을 해드렸고 1년 정도 후에 야. 거의 환자분의 모든 기능이나 아이고. 미적인 것을 다 회복을 야, 시켜드렸습니다. 네. 완전히 황골탈퇴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이식 후에 사진만 봐도 이건 진짜 매직이다 이런 네. 생각까지 그러니까. 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40대에 틀려야 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셨을까 싶은데 이제 완벽히 나아지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임플란트 이것도 나이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제한이 거의 없고요. 다만 17살 이전까지는 턱뼈가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이 턱뼈 안에다가 이 치아를 새로 심는 거니까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17살 조금 지날 때까지도 턱뼈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언저리에서 좀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웬만한 성인에서는 전신 상태에서 특별히 걸리는 것만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또 젊어서도 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또 들어볼게요. 다음 문제 장민욱 선생님이 내주시겠어요?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 치과를 자주 가게 되었는데 실제 당뇨에 걸리면 치주 질환 그만큼 더 자주 걸리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X.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당뇨를 앓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당뇨를 앓고 나서부터는 단 거를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X. 저는 O.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 치주라고 하는 게 염증이고 세균이 자라는 건데 당뇨가 걸리면 이게 당뇨발처럼 어디가 곪고 썩을 수가 있어서 치주 질환도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래서 O. 나는 예인 씨가 X 들어서 X. 정답은 O가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이고. 이 당뇨 환자들은 이 체내의 대사성 문제 때문에 입속이 또 약간 산성을 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강 안에서 살아남는 세균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오히려 더 구강을 산성으로 만들거든요. 네. 이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이 치태가 훨씬 더 자주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일수록 이 치주 관리가 더 시급하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한가요? 어때요, 선생님? 그렇진 않습니다. 오. 예. 물론 당뇨 환자분들은 염증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절되는 당뇨라면 치과 치료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위해서 당뇨 치료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치료받는 주위에 있는 형님들 보면은 뭐 3년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긴 기간을 얘기하는데 임플란트가 그렇게 정말 엄청 오래 걸리기만 하는 시술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2, 3개월 정도를 그 뿌리가 뼈랑 굳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 3개월 뒤에 보통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치조골 이식이 좀 진행된 경우는 뭐 최대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들고 거기다 큰 비용까지 들여야 되다 보니까 아무쪼록 좀 오래오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임플란트 수명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당연히 환자의 구강 상태라든지 어떻게 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 임플란트 시술에 성공된 여부라든지 정기 검진이나 유지 관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임플란트 후에는 음주나 흡연을 좀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혈관을 좀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시술 받으시고 나서는 한 2, 3주 정도는 반드시 금주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니코틴 자체가 염증을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금연하시는 게 좋겠죠. 네, 치주 질환에 대한 궁금증, 좋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생우 선생님인데요. 양치법의 정석. 아무래도 양치 잘해야 되니까. 생각해보면 저희가 양치하는 법 어렸을 땐 다 배웠는데 그치. 성인이 되고 나서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잖아요. 정확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양치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치질만 잘해도 치주를 예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못된 양치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하는 올바른 양치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로 이동해서 옆에 누구야? 엄청 큰 이가 있어요. 네, 저도 좀 이동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어렸을 때는 꼭 이렇게 위아래로. 그쵸, 저 초등학교 때 위아래 네. 3번씩. 근데 뭐.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닦았었죠. 그렇죠. 근데 귀찮으니까. 좀 배우면 이렇게. 그걸 이제 네. 분노의 칫솔질이라고 하죠. 아니 제가 우선 어떻게 칫솔질 하는지 먼저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칫솔질을 해야 된다고. 오히려 원래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카치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치아가 상한다고 네, 들어서 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비교적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양치하시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분노의 양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치아가 오히려 손상이 됩니다. 치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양치법은 네. 저희가 양치할 때 특히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를 닦는 게 아니라 이 치아랑 잇몸의 경계 부위, 이 부위에 치태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위를 잘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칫솔을 처음에 이렇게 대지 마시고 약간 45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치아랑 잇몸의 경계 부위에 대신 다음에 이렇게 닦으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치아 2개 정도에서 10회 정도의 네. 진동을 주시고 마지막에 살짝 쓸어 올리는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 안쪽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진동을 10회 정도 주시고 쓸어 올리고 네. 진동을 주시고 쓸어 올리고 진동 주시고 쓸어 올리고 이런 동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칫솔질을 보통 몇 회나 하세요? 그 횟수가 그때그때 정해져 달라요. 있는 건 아닌데. 컨디션에 따라서. 네, 컨디션 따라서 이게 얼마나 해줘야 되는 건지 네, 궁금해요. 사실 횟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횟수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위를 칫솔을 잘 위치시킨 다음에 네. 효과적으로 이 부위를 잇몸을 마사지하듯이 네. 이런 식의 행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위아래를 같이 닦으시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아 2-3개 정도를 집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동 주시고 쓸어 올리고 진동 주시고 쓸어 올리고 너무 세게 닦으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가볍게 진동 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 씹는 면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특히 이 치아의 뒤쪽 면이 잘 닦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약간 치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세워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셔야 될 게 혀를 닦아주신 겁니다. 혀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네. 쓸어서 칫솔질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시간적으로는 한 3분 정도가 3분? 네. 소요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근데 치아 안쪽은 제가 알 것 같은데 네. 이 앞쪽, 앞니는 그러면 뭐 특별한 방법이 네, 있나요? 뭐 앞니가 치아가 좀 더 특히 작죠. 작기 네. 때문에 보통 이렇게 치아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올바른 양치법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치아 이렇게 한 다음에 칫솔질 한 다음에 구강세정제 사용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치실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건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남자들은 또 이렇게 이쑤시개 하나 이게 다 주윤발 형님 때문에. 그렇죠. 고기 먹으면 일단 좀 물고 나와줘야죠, 이게. 네,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쑤시개는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쌓여 있는 음식 찌꺼기를 오히려 잇몸 속으로 밀어넣는 잘못된 행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잇몸의 염증과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이쑤시개 사용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험 영상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한 치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상 함께 보시죠.
보니까 전 놀란 게 양치질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치실도 사용을 하고. 근데도 남아있는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치주 질환 환자분들은 네. 이 사이사이가 공간이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틈으로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같은 것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아무리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잘 하셔도 이 사이사이가 닦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닦이지 않은 부위의 치태들은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해서 재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치주 질환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사이를 닦아내는 방법이 보통 저희가 뭐 이제 치간 칫솔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이쑤시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수압을 이용한 구강 세정기가 있습니다. 아, 물로 이렇게 칙 하는 그게 네, 구강세정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 이 구강 세정기는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잇몸 자체를 마사지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일반 칫솔로 닿지 않는 이 잇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음식물 찌꺼기나 네. 그런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올바른 양치법 이렇게 한번 제대로 배워봤습니다. 이거 실제로 사용하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용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시고 이렇게 치아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수압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이런 부위에 저희가 이 모델에서는 이 잇몸이 다 차 있지만 대부분의 치주 환자들은 이런 사이가 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구강세정기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약간 집에서도 스케일링하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로 이렇게 샥 이렇게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이거 샤워할 때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옆에 물이 다 튀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올바른 양치법, 그쵸? 네, 치주 질환을 추천드립니다. 예방할 수 있는, 네.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봤는데요. 조금 전에 배웠던 올바른 양치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양치질만 잘해도 이가 시원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는 모사원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잇몸 통증 잡는 혈자리. 이런 게 네. 있습니까? 네, 예전에 사실 또 아프면은 뭔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잇몸 통증을 잡아주는 혈자리들이 있는데 혹시 저번 주에 우리 급동일 때 어디 누르라고 했죠? 예, 여기. 맞습니다. 상향혈 누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은 그거와 좀 연관이 돼서 요 식지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간혈이라고 있습니다. 이간혈. 네, 이간혈. 모두 치아 이자가 아니라 숫자 이자예요. 네, 숫자 2. 이간혈인데 이 자리를 하는 이유는요. 여기가 다 대장경락 라인입니다. 대장경이 이렇게 쭉 흘러서 결국에 어깨를 타고 이쪽 아래턱까지 올라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경을 자극을 해주면 치아와 관련된 또 잇몸과 관련된 질병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효과가 좋은 게 바로 이 이간혈과 삼간혈입니다. 2, 3이에요. 숫자 2, 숫자 3. 3. 네, 이간혈과 삼간혈. 여기 보면 이렇게 누구나 큰 MP 조인트, 그러니까 여기 딱 관절면이 있잖아요. 요 관절면에 앞쪽 아랫덩이, 약간 손바닥 쪽입니다. 앞쪽 아랫덩이가 이간혈이고요. 요 관절면에서 뒤쪽 아랫덩이, 손바닥 쪽이 삼간혈입니다. 네. 이 자리를 특히나 이제 아래쪽 치아가 아픈 것 같고 아래쪽 입술이 잇몸이 많이 부어가지고 피가 난다 이럴 때 이 자리들을 수시로 이렇게 앞뒤로 눌러주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아우, 정말 이 아프면 떼굴떼굴 구르거든요. 맞아요. 그럴 이게 때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렇죠. 여기 생각해보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인형놀이 할 때 보면은 여기가 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딱 그 위치네요, 여기가. 네, 실제로도 그거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걸 호구라고 하거든요. 호랑이의 입 모양이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자리가 딱 그 잇몸에 해당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많이 자극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오늘 제 앞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먹을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 예전에 우리 같이 했던 금요일 날 이보은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혈자리만 준비한 게 아니고 먹어서 좋은 것도 준비했거든요. 옆에 가지가 하나 있죠. 네. 뭐 가지 무침을 뭐 준비했나 싶은데 제가 사실 그 정도 능력이 되지는 않고 네, 앞에 보면 차가 한 잔씩 있을 거예요. 네. 그 한 잔씩 일단 맛을 한번 봐보세요. 이게 가지차인가요? 네. 네. 가지 궁금하네요. 중에서도 가지차는 아닌 것 같은데? 가지차? 가지 냄새 나요. 네, 가지 냄새 가지 향이 나고요. 살짝 나는 것 같은데. 근데 풀향이 너무 강한데? 분량이 좀 강하죠. 그러면 네. 저 가지를 싱그러워서 좋은데요, 저는. 말려가지고 통으로 차를 끓이나? 뭘까요? 가지차? 사실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바디 요 밑에 부분은 많이 쓰잖아요. 무침할 그렇죠. 때 많이 네. 쓰게 되는데 항상 버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가지 꼭지. 꼭지. 꼭지는 버려야죠. 지금 드린 게 바로 그 가지 꼭지 이게 차입니다. 가지 꼭지로 만든 네. 괜찮은데? 만든 거예요. 네. 아니 오, 지금 괜찮아.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 이 네. 가지의 꼭지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가지 덩쿨 같은 데에서 가지를 꽉 물어주고 지켜주는 거잖아요. 여기가 약하게 되면은 썩으면서 결과적으로 가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지 부분에 항균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치주 질환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균에 의한 거니까 저런 항균성 물질들을 차로 끓여 먹게 되면 입이 이제 항균이 되면서 개운하고 치주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데?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를 그냥 이렇게 꼭지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잘라서 버리게 버리죠.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 그냥 음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베란다 같은 데다 한 5일 정도 이렇게 말려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라요. 네. 그렇죠. 네. 요거 한 움큼 놓고 한 2리터 정도 놓고 나서 팔팔 끓여서 이게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각을 할 때도 이거를 많이 이용해 주신다 그러면 치주질환 염증이나 뭐 이런 거 잡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도 한잔 하고. 우리 치주 질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임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네, 가지 꼭지차 잊지 않겠습니다. 버릴 게 없네요, 가지.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학년이다 보니까 중년 사람들한테 이 치주 질환을 위해서 꼭 요거 하나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그 효율적인 양치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양치할 때 피가 나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치할 때 피가 난다는 거 우리 치주 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 양치할 때 피가 나시면 반드시 치과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치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까지 비 계속 왔는데 네. 남부지방은 또 열대야래요. 굉장히 그러니까요. 지금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쉽고요. 워낙 또 날이 습하고 그렇잖아요. 건강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